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친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전송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랑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요, 바로 화법과 작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육모를 치고 나서 언매에서 화작으로 바꾼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쭉 화작을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화법과 작문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요, 어떻게 공부해요? 입니다. 여러분들이 문학이나 독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출 분석도 많이 하고 학원이나 학교 수업도 많이 듣고 인강도 많이 듣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유독 화법과 작문의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여러분들이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잘 없는 거, 없을 거거든요. 네. 그냥 풀리는 친구들은 쭉 풀리니까 뭐 이게 공부 방법이 있나 싶기도 할 거고요. 안 풀리는 친구들은 내가 뭐가 부족하지? 라고 해서 뭘 찾아봐도 자료가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네, 여러분들, 제가 메디친에 글 썼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메디친에 화법과 작문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제 글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 안에 제가 파일을 2개 올려놨거든요. 네, 화법과 작문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 손글씨 해설. 네, 요 2가지를 같이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문제냐면, 작년에 이제 선택 과목 체제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6평, 9평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 정답률이 이랬습니다. 가장 낮은 정답률이라고 해봤자 80%를 넘어가요.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뭐, 틀리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9평은 더 얘기할 것도 없죠. 화법과 작문 1컷 100. 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수능으로 갔더니 이 정답률이 완전히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1번 정답률 91%였잖아요. 근데 83%까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39번, 40번 정답률이 54%, 31%라는 겁니다. 54%면요, 여러분들. 2021학년도 수능으로 환산해 봤을 때 오답률 1, 2위의 정답률이 54%입니다. 그게 화법과 작문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31%짜리 정답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화법과 작문에서요. 최고 오답률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30%, 58%라서 4번이 정답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3번이 정답이었다는 거죠. 정답보다 더 많이 고른 오답 선지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45번도 50%채 미만이죠. 네, 그래서 80%를 다 넘어가던 평균 정답률이 90%대였던 정답률이 54%, 48%까지 내려갔다는 건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화법과 작문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실력의 차이가 크게 난다기보다는 전략과 분석을 얼마만큼 했는가의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략과 분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화법과 작문 0부터 끝까지 이 파일 하나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화법과 작문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파일에 넣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 다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다가 무언가 거걱거릴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저랑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봐야 이 문제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화법이 어떤 기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를 제가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이 파일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했는지에 집중해서 읽어라.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독서랑 화법과 작문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독서는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물어보는데요.
화법과 작문은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만큼 어렵지도 않고요. 뭘 물어보냐면 이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을 그냥 독서처럼 생각한 친구들이라면 내용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니까 화법과 작문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화법과 작문은 정보를 제시하는 법, 화법, 말하는 방법이잖아요. 작문, 글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 방식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 나가셨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랑 글을 읽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소개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발표를 맡은 묵두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잊어버리겠지만 저는 옆에다가 소개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화법과 작문 글을 읽을 때는 이 정보를 이해한다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 정보를 왜 썼는가에 집중해서 읽으시라고요. 아하, 그러면 이건 자기소개지. 얼마 전 읽은 책에서 17세기의 우리 음식 중 흥미로운 음식을 발견하여 17세기의 두 가지 음식을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정보는 동기죠. 발표 주제를 정한 동기, 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혹시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청중의 관심을 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을 봤다고 했으니까 상호작용이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이 정보가 왜 등장했는가?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음식 디미방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얘기한 이유, 역할, 이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걸 옆에다가 쓰면서 읽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문제 풀 때마다 옆에다가 요 내용을 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용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거나 아니면 글을 아예 읽지 않고 선지로 가서 하나하나 1대1 대응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1대1 대응 실력이 잘 없어요. 이번에 화법과 작문 정답률이 왜 이렇게 낮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이유는 1대1 대응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게 문제를 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부터 잘 읽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문을 어떻게 잘 읽을 거냐고요. 화법과 작문의 목적에 맞게 이 정보는 왜 등장했지? 이 정보는 무슨 역할을 하지? 그거에 집중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문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편집장이 이제 질환의 개념, 유병률, 질병 완화 방법을 포함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은 어쩌고 저쩌고를 말한다. 그러면 얘는 정의이자 개념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억 이렇게 시험지에다 표시를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무엇인지 의미에 집중하지 말고 이 문장이 나온 역할에 집중하자. 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렇게 지문을 읽는 패턴도 같이 분석을 해놨지만, 문제를 읽는 패턴을 분석해놨어요. 문제를 읽는 패턴이요. 여러분들 35번 문제 항상 뭐 나오죠? 이것도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35번 문제는 항상 말하기 방식을 묻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는가.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에다 쭉 써놨잖아요. 이것만 보고 저는 답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대1 대응해서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찾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뭘 써야 할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을 하실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인데요. 뭐냐면 저는 굉장히 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집요하지가 않더라고. 무슨 얘기냐면요. 말하기 방식이 한두 회 나온 것도 아니고요. 화법과 작문이라는 이름이 시작됐을 때부터 쭉 그러니까 수능이 시작이 됐을 때부터 20 몇 년간 이 말하기 방식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기 방식 문제가 나오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선지가 반복된다는 걸 느껴야 돼요. 아, 냈던 선지 또 내네? 라는 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선지를 차곡차곡 다 모아놨어요. 10개년치를 차곡차곡 다 모아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하기 방식 문제지. 그러면 그냥 1대1 대응할 생각만 하지. 이렇게 선지를 모아볼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인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는 게 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쫙 제가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지를 묶어봤을 때,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저랑 여러분들이 이런 같은 경험을 했죠. 이런 공유하는 경험을 이끌어내거나, 이 선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할 때 집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6번 문제는 항상 자료 활용과 관련돼서 이 자료를 어디에 활용했다라는 게 문제로 나오죠.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자료 활용의 목적입니다. 어, 이게 문제로 나오면 정답률이 확 내려가요. 2021학년도 수능 2번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는데 정답률이 70%대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자료 활용의 목적에 항상 중요시하면서 읽는다. 이런 패턴들을 제가 파일에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면서 이게 이런 얘기구나라는 걸 납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번 문제 항상 청중의 반응이 문제로 나오죠. 네, 청중의 반응을 묻는 문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알파 이 네 가지로 반응을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10개년치 문제를 풀면서 정리한 거예요. 네, 플러스라는 건 네, 청중의 발표를 들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반응, 아쉽다? 이거는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을 텐데 라고 하는 거. 부정 반응. 그리고 느는 뭐냐면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읽은 경우. 내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네. 발표자도 이러한 내용을 하네. 네, 그래서 배경 지식과 일치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가 는이고요. 알파는 두 가지입니다.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발표자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더 알아볼 정보. 요 내용을 좀 더 궁금해졌으니까 검색을 해봐야겠어.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학생 일 같은 경우에는 꽁고기가 구하기가 쉬웠나 봐. 라고 하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 무언가 더 알아냈죠. 네, 그 다음에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네. 배경지식과 일치는 그 다음에 석류탕이 어육류에 속하는 걸 보니 고기를 핵심적인 재료로 간주해서 분류한 것 같아. 이것도 자신이 더 알아낸 정보니까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선지를 읽으면 선지를 읽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분석을 하고 선지를 읽으면 선지를 읽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답률도 잡아야 되지만 속도도 잡아야 되죠. 네, 그러면 속도를 잡는 방법이 뭐냐면 글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글을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출에서 활용된 글을 제시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파일에다가 제시를 해놨으니까요.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문제. 네. 여러분들이 뭐 화법과 작문 고른 친구들한테는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문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해석을 하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학생들이 자료 해석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하는 친구들 고질병이에요. 1대1 대응. 네, 1대1 대응하시면 안 되고 자료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로 내려가야 선지의 함정에 안 당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자료 해석을 먼저 해놓고 갔죠. 네, 이러하게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먼저 하셔야 그래야 선지의 함정에 안 빠져든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릴 내용이 어려운 문제, 답이 안 보이는 경우. 그때는 독서처럼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네. 제일 어려운 게 결국엔 독서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독서의 요소를 끌고 오면 돼요. 그래서 독서의 요소를 끌고 온다는 게 독서의 지문 구성 방식을 끌고 온다는 게 아니라 독서에서 함정 선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끌고 온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 40번 이게 정답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1%짜리 문제였거든요. 네, 이 31%짜리 문제에서 뭐가 문제였었냐면 수식 구조. 요 화살표를 못 읽어서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답을 고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독서에서 함정 선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거든요. 수식 어구를 틀리게 만드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독서처럼 접근하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선지를 제발 끊어 읽으라는 거죠. 선지를 끊어서 읽으면 이러한 게 보이니까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네, 제가 화법과 작문 전략으로 승부하라. 에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모든 문제, 11문제를 다를 설명드리진 않았잖아요. 네, 그 내용은 파일 보시면서 하나하나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남깁니다. 네, 제 좌우명 같은 건데요. Do your best, then you'll be the best.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꿈을 향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민이나 질문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메디친의 커뮤니친으로 놀러 오세요.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멘토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주시니까요. 얼마든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